네, 전국 이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잠시 뒤 여야 담판이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네, 또 총선을 앞두고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치권의 안보 이슈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4.13 총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여야 간에 또 협상이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총선이 지금 세보니까 57일 남았는데 예. 아직도 선거구 획정이 안 됐단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오늘 지금 여야의 이제 담판. 본래 설 연휴가 끝나고 선거구 이제 획정 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이제 통보한다고 이제 정의화 의장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랬었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9일 날 이제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거든요. 19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23일도 이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선거구에 관련돼 가지고 지역구 의원 의석대 비례대표 의석은 뭐 여야가 합의를 했거든요. 7석을 이제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기로 합의했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도권이 10석 늘어나고 호남이 한 2석 줄고 영남이 줄고 뭐 이런 대강의 개괄적인 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거구 획정보다는 이제 이른바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라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하거나 선거구 획정을 먼저 처리하자는 거예요. 쟁점 법안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입장이 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건데 참고로 역대 이제 국회를 볼 때 말이죠. 18대 국회는 지금이 19대 국회잖아요. 그렇죠. 18대 국회의원 선거하기 전에 47일 전에 네. 선거구가 결정이 됐었어요. 19대 국회는 44일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57일 남았으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18대나 19대에 비해서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항상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었어요. 참고로 17대 때는 불과 37일 전에 결정이 된 적이 기록이었죠. 있습니다. 기록이었습니다. 네. 17대 국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쟁점 법안과 선거 획정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뭐 2월 임시국회 끝나고 또 뭐 3월 임시국회 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여야가 이제 대체적인 합의는 돼 있으니까 네. 특히 이제 테러 방지법이나 북한 인권법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사드 배치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또 북한 전수와 관련해 가지고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거의 합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야가 조금씩 좀 양보한다면은 문구 수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네. 어차피 시간이 다 갈 때까지 가서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선거구 획정이나 쟁점 법안들이 타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 선거구 획정도 문제지만 지금 북한 이슈가 또 총선의 최대 쟁점이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 북한 이슈가 뭐 우리나라 선거에 항상 뭐 중요한 변수를 작용해 왔죠.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눠 생각할 수 있는 게 민주화 이전과 민주화 이후에 이제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했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뭐 북한 변수라는 것이 거의 절대적이었죠. 그리고 뭐 상당히 뭐 조작한 경우도 없잖아 있었고 말이죠. 그러나 이제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북한 변수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뭐 대단히 약해지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대 때인가요? 15대 대선 때가 이른바 북풍의 절정이었어요. 1997년도 15대 대선 때. 그때 이제 그 안기 부장의 그 이제 안기부라고 해서 안풍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적이 있었고, 그리고 2000년도에는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때였는데, 그 당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물론 6월 달에 했습니다만 6.15 남북 정상회담이었잖아요. 2000년도에. 그 발표를 4월 선거 얼마 앞두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천년 민주당이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제1당의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그건 제가 아까 설명드린 15대 대선 때하고 또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2010년도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예 중에 하나인데 지방선거 때 그때 지방선거 전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야당이 이겼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제가 뭐 그런 예만 이제 골라 들었는데 이 북한 변수가 지금의 보수 성향 정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상황이 한 달 전에 핵실험을 하고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과 뭐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변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북풍이나 북한 변수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총선거에 끼치는 영향력은 작아졌으나 여전히 보수층을 결집하는 데는 여전히 효과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게 큰 틀에서 사실 그냥 대북 이슈라고 하면 좀 모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사드 배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드가 당장
특정 지역 지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네. 뭐 칠곡, 대구, 뭐 평택 이런 등등의 이름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 지역구에서는 어떤 이 사드 문제가 좀 더 예민하고 민감할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전망이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게 과거에 이제 북한 변수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과 달라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명이 더 이제 자세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의 차원을 떠나서 내가 사는 지역구에 이것이 어떤 그 영향으로 다가올 것인가. 무슨 레이더 같은 것도 있고 전자파 이런 것도 있지 그렇죠. 않겠어요? 그런 것들은 이 단순히 무슨 뭐 북한 변수, 안보 변수하고 또 다른 성격을 띌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곳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자기가 속한 정당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성공단도 경제에 관련 이슈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지 개성공단을 이제 전면 중단한 것이 어느 정당이 어떻게 유불리로 작용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 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는데 하나 전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군이 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비 태세를 인포콘을 격상했다 이런 3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그 국정원에서도 이 세 가지 이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또 한 가지가 지금 사이버 테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경고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이 대비 태세를 3단계로 격상시켰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실제로 북한의 사이버 테러가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지금 군이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이슈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여야 한쪽에 유리한 이슈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거죠. 지금 아까 방금 전에 말씀 나왔던 그 특정 지명들 그것하고 전체 선거 판세하고 딱 이렇게 똑같이 맞물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사드 배치 문제가 이제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제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여론이 이제 팽팽한 것 같고 말이죠. 찬반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체적으로 현재 이제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이제 그 남북한의 긴장 고조라든지 이런 점들은 분명한 것은 보수층들의 결집을 상당히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변수라고 보여지고 말이죠. 단지 중요한 게 이제 각 선거구와 전체 판세와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도 현재 입주 기업은 뭐 안보 문제를 떠나서 당장 굉장한 타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될지는 아직은 예단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점이 야당이 의외로 이번 그 이슈에 대해서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그런 것과 연관돼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좀 공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제 초반 기세를 올리고 있는데 이 비박계 현역 의원들을 겨냥한 듯한 발언들도 이제 내놓으면서 당내 긴장감 고조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한구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니까 김무성 대표의 얘기는 공천관리위원회는 기존에 정해진 공천 룰에 따라서 공천을 관리하는 것이다. 근데 무슨 뭐 누구를 공천하고 안 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견제를 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이한구 의원은 이른바 이제 비성과자라든지 저성과자, 성과가 19대 국회 때 안 좋았던 의원들이라든지 그리고 비인기자들을 굳이 왜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거 부분은 그러한 언급은 어쨌든 지금은 상향식 공천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김무성 대표 등 비박가에게는 상당히 다른 견해로 이제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전략 공천에 무게를 두는 거거든요. 지금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발언은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김무성 대표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전략 공천은 없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라는 거라서 이 두 부분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과연 김무성 대표의 다음 스텝, 과연 이한구 지금 현재 공천관리위원장, 예, 그렇죠. 공천관리위원장이 약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세력이 좀 더 강해 보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글쎄 현재 이제 그 부분이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의 발언이지만 조금 다른 결일 수 있는데 대구 지역 등에서 이른바 진박
논란이 지금도 있잖아요. 뭐 진박이란 말도 있고 진진박이란 말도 있어요. 진짜 박근 친박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과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진박 논란은 김무성 대표에겐 대단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있는 이른바 우선 추천제라든지 단수 추천제 이런 것들이 사실상의 전략 공천은 맞는 거거든요. 맞는 얘기란 말이죠. 바로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쨌든 현역을 어떻게든 물갈이를 좀 하고 그리고 청와대나 정부 출신 인사들을 국회에 진입시키려는 게 아니냐. 20대 국회 이런 것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거 이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새누리당 내부의 어떤 역학관계의 변화라든지 어떤 권력관계의 변화 이런 것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사실 그런데 그건 그 얘기는 뭐 이따 야당 얘기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국회뿐만이 아니라 20대 국회에 앞으로 전개될 20대 국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나라 국회의 물갈이 지수가 높았어요. 거의 50%에 육박을 했었고 그리고 17대 때는 뭐 60% 넘었었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네. 예. 그렇죠. 지금 뭐 그 여당 얘기했지만 야당에서도 사실 물갈이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국민의당이나 뭐 탈당 세력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네. 남은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제 40~50% 물갈이하겠다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체감하기에는 더 높아 보일 거란 말이죠.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른바 그 컷오프라고 해가지고 아예 공천서 배제하는 네. 20% 컷오프가 이미 이제 룰로 결정이 돼 있는 건데 그 20% 안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많이 탈당을 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고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라고 네. 입장을 밝히고 있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공천 자격심사위원장으로 들어온 그 홍창선 네. 그 전 뭐 카이스트 총장인가요? 네. 그분이 40 내지 50% 물갈이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의 현역 의원들이 상당 부분 여야 막론하고 공천에서 탈락할 그런 개연성 대단히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건 네. 국민의당 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단지 이제 국민의당은 의원이 17명이고 이 국민의당 의원들은 대개 이제 호남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중 11명이 호남이거든요. 그중 광주가 6명이고 말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남에서의 호남 민심이 호남 의원들에 대한 교체에 대한 또 그런 기대도 굉장히 큰 게 또 사실이라서 네. 국민의당도 과연 이 현역 의원들을 그대로 공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경선을 치러야 할지도 이 부분도 같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물갈이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도 비화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은 뭐 거의란 부사가 필요 없이 일단 재선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3선, 4선, 뭐 재선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안보 이슈는 어떠한 뭐 경제, 사회 이슈보다도 자신의 공천 이슈가 가장 우선이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계파 간의 갈등 문제가 바로 이제 공천 갈등과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19대 총선 때도 그랬고, 18대 총선 때도 그랬고, 여당에서 뭐 이른바 공천 학살이란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여야 통틀어서 당내 아주 예민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 공천 관리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 그리고 어떻게 혁신 공천을 잘 하느냐가 선거에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신기남 의원 오늘 탈당 선언 했지 않습니까? 했죠, 예. 근데 지금 오늘 끝끝내 이 국민의당으로 갈 거냐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기남 의원이 탈당하게 된 것은 뭐 자신의 아들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렇죠. 로스쿨 이제 그 자격 시험에 떨어졌는데 뭐 구제달라와 관련된 뭐 얘기였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탈당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단 한 명이 좀 아쉽긴 하잖아요. 네. 15일 날이면 내일인데 내일 이제 1사분기 국고보조금이 나가는 날이에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데 아직 17명이니까 단 한 명의 의원이라도 일단 뭐 입당을 해서 빨리 20명을 채워야 되는데 물론 뭐 이제 다음에도 기회는 있다 하더라도요. 신기남 의원을 무조건 받을 수가 없는 것이 그렇겠죠. 바로 말씀드린 그러한 이른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갑질 논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을 했는데 그 사람을 받는다면은 선거 앞두고 제가 아까 혁신공천 얘기도 했고 여러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으로서도 대단히 지금 선뜻 신기남 의원을 입당시키겠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것이고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신기남 의원 본인도 국민의당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아직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국민의당으로서 이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당장 내일까지인데 어떻게 될 걸로 좀 보고 제가 계신지. 잠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20명이 원내 교섭단체지 않습니까? 근데 17명이에요. 근데 내일이 이제 1, 4분기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날인데 국고보조금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대개 이제 구분을 안 하고들 말씀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경상보조금이 있고 이제 선거보조금이 있습니다. 근데 선거보조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상보조금보다. 그런데 경상보조금이라는 것은 그러면 경상비에 소용되는 것이고 선거보조금은 선거를 앞두고 정당에게 필요한 이제 선거 자금을 국가가 국고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고보조금이라고 얘기하는데 내일까지 20명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내일까지 이제 그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합쳐서 국민의당이 33억을 받게 돼 있고 만약에 20명을 채웠다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면은 91억을 받게 돼 있는 거니까 현재 국민의당으로서는 거의 60억에 가까운 돈이 이제 대단히 아쉬운 거죠. 선거 때 단 한 푼도 아쉬운 건데 단지 안철수 공동대표는 그렇게 뭐 20석을 채우는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사실 맞는 얘기죠. 네. 보다 중요한 거는 이번 20대 선거 때 20명을 어떻게 채우냐가 중요한 건데 단지 아직 이제 국회 활동이 남았기 때문에 쟁점 법안 처리도 남아있고 그래서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면은 뭐 제3당으로서의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이 더 이제 확고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석의 원내 교섭단체는 중요한 거긴 한데 너무 거기에 치중할 필요는 없다란 말을 이제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사실 이 초반에 아주 그 컨벤션 효과 시기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 국민의당이 사실상 이제 좀 어려운 국면 아니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김종인 비대위 대표라고 얘기하죠. 비대위 대표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뭐 탈당이 멈춘 건 물론이고 상당히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당은 더 이상 이제 입당하는 의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체로 보이는 거죠. 답보 상태로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고 호남의 민심에도 관련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좀 제로섬 게임 같은 관계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이 잘 되면서 같이 윈윈하는 상생 관계가 아니라 어느 한 정당이 뭔가 당세가 확장되고 지지율이 상승하면 어느 한 당은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으로 이제 제로섬 게임 같은 상태인데 이러한 것들은 두 야당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두 야당이 선의 경쟁을 하면서 같이 시너지를 높이면서 야권의 파일을 늘려가면서 경쟁과 협력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그러한 정치적인 두 야당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수 모시고 전국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